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이번에도 어떤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파월 연준 의장이 최근 금리 급등이 주목할 만한 이슈이고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인정을 하다 보니까 전체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한 금리 급등이 통제할 수단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과 YCC가 준비가 되어져 있으니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토닥여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양해 개막 전에 중국의 인민정책협상 주석이 중국이 홍콩을 다스린다라는 원칙을 지지를 했으며, 그리고 번외적으로 이 영상 또한 VPN이 원활하게 되어야지만 업로드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해가 있거나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VPN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이 말은 제가 영상이 만약에 안 올라온다, 그러면 어떠한 이슈가 있거나 어떠한 중국의 행사가 있거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과 유가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유가는 이번에 오펙과 러시아,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이 동결에 합의함에 따라 국제 유가가 급등을 해서 4%나 올라왔고요. 금 가격 추이 또한 이번에 국채 금리에 대한 영향성으로 어느 정도 금 가격이 약세를 조금 보여주었다라는 소식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을 보시게 되면 일개월 상위 12개 NFT 마켓의 거래량이 4.8억 달러까지 올라왔다. 즉 이것은 저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트렌드가 그런 쪽에 대한 투자적 심리가 모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이 코인 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급증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NFT 쪽에 대한 반응도 꽤 많이 늘어나기도 있습니다. 기존 이 NFT 시장 자체가 생긴 시점은 꽤 오래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확연하게 커졌던 시점은 올해가 가장 큰 것 같다라는 느낌이 꽤 들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NFT가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심하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분석하고 연구한 다음에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도 저기 안에서도 충분히 먹을 건 있지만 그만큼 주의하면서 하라는 얘기인 거고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본인의 능력에 좀 비례하시면서 좀 하실 분들은 하시고, 나는 저기에서 내 능력 바뀔 것 같으면 차라리 좀 더 안전한 쪽으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디파이 보험 프로토콜 언슬래슈드가 2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를 받았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제미니가 기간대상 펀드 ETF 솔루션을 출시를 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비트맥스가 현물거래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고 검토 중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국 쪽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트고가 뉴욕주 트러스트 라이선스를 취득을 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페이팔 회장이 암호화폐 사업부를 준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출시 계획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는 형태인 거죠. 그는 현재 페이팔의 암호화폐 비즈니스는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 지원에 불과한다며 구매 판매 보유 수준을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페이팔은 현재 스마트 컨트랙트 및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연구, 결제 및 거래 서비스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을 나타내져 있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왜 힘을 쓰냐면 그만큼 페이팔 자체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경쟁 회사가 스퀘어가 이제 비슷한 모델이고 비슷한 회사인데 되게 실적을 잘 내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놓치고 싶기에는 좀 아깝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금융에 대한 변화가 더 많이 일어나는 시점에서 우리는 발맞춰서 그런 준비를 조금 더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주가에 대한 부양성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같이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간접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주식에 대한 뭐 스퀘어나 페이팔 쪽으로도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리고 스퀘어가 타이달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과 그리고 골드만삭스 클라이언트가 20% 비트코인 1년 내 1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이번 조사는 골드만삭스의 클라이언트 280명이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60% 이상이 향후 1, 2년에 암호화폐 자산의 보유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으며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한 경험이나 관련 서비스를 접해본 자가 응답 비율도 40%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크립토 퀀트 대표가 대부분 미국 기관 비트코인 아직 팔지 않았다. 예를 들어서 2020년 12월 23일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의 이체한 커스터디 월렛에서 그 이후 매도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뒷받침 설명을 해주고 있으며 테슬라 같은 기관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뒤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평단을 높게 사주는 기업들이 요새 되게 많이 있죠.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그리고 여러 보험 회사, 그리고 뭐 펀드 회사 등등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기업들까지 합치면 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 뭐 이쪽에 해당되어져 있는 뭐 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좀 더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거래소도 이더 비트코인 캐시 ETP의 상장을 상장 부분을 출시한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줄고 있는 비트코인 보유량이 가격 상승의 신호탄이다 라고 해서 여기서 크립토 글로브가 거래소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 플랫폼을 벗어나고 있다며 이는 주력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 압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불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예측 중이라고 했으며 대부분 10만 달러를 대개 외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에 대한 평단가가 높으니 대략적으로 적당한 수익률 그리고 고수익률을 본다고 해도 못해도 목표가 추이는 10만 달러에 거의 근접하지 않을까라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며 만약에 10만 달러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저는 아무래도 그 10만 달러가 ETF가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만 달러는 약간의 거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히 ETF가 되냐 안 되냐의 차이일 수는 있겠지만 일단 안 됐다라고 하면은 요건 약간의 거품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 ETF가 되면은 그때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가격 대비에 대한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6만 달러를 찍고 잠깐 쉬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6만 달러 자체가 10만 달러까지 가기 위한 그런 힘으로는 이게 이 가격대를 입증을 받았던 시점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시장이 인정을 받고 이제 제도권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본격화하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가치를 받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정도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비트코인의 시총이 한국 돈으로 1000조 원 또는 1100조 원이 넘어가는 순간 때부터는 약간의 좀 거품이다라고 보지만 이게 그 시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우리는 약간의 조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이게 ETF가 또 되냐 마냐에 따라서는 이게 거품이다 아니다 이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크라켄 CEO가 내년 중 거래 상장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크라켄은 코인베이스의 약 절반 정도가 되는 수준의 큰 거래량을 기록 중이고 큰 대형 거래소이며 약간 또 그만큼 또 오래된 거래소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대한 어느 정도 규제를 준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래소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코인베이스가 만약에 상장을 하게 되면 연달아 거래소들이 거의 다 상장 준비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으로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주식과 그리고 코인과 같이 연결이 되는 구도이다 보니까 주식을 들고 있는 주식 투자자들도 우리 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있는 연내에 있는 기업의 가치가 코인과 연결이 되어져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죠. 물론 그리고 시총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주식과 코인은 또 뗄 수 없는 관계도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먼 미래에는 그렇게도 또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위 3개 스테이블 코인별 시장의 파급력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게 잘 써놔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자, 신규 발행 시 테더는 시장 전체를 상승을 해주고 USDC, 비트코인 혼자만 상승을 한다. 왜 그러냐면 USDC나 BUSD는 생각보다 시장 마켓이 좀 작아요. 테더 대비보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USDC 쪽은 비트의 지원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런 걸 좀 알고 계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신규 미발행 거래 유출 시 시장 전체 하락 USDT, USDC는 비트코인 혼자 하락하면서 도미넌스 끌고 내려간다. 그러면서 알트 모가지 자체도 같이 하면서 내려가니까 별로 좋지 않고 BUSD 알트코인 하락한다. 지금 시장의 스테이블 코인 대비 보면 USDT, USDC 미발행 거래소 유출 그리고 BUSD가 신규 발행했었을 때는 테더나 USDC가 발행될 때까지 그냥 관망하면 되고 BUSD는 꾸준히 발행되니 알트 불장을 맛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거래소 내 비트코인 유지량이 꾸준히 줄고 있으며 즉 매도 압박은 예전보다 적다. 그러나 위에 스테이블코인 현황에서 볼 수 있듯이 매도 압박도 적다. 현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될 경우 거래소 내의 압박이 적으니 폭발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저는 2020년도 12월 달에서 1월 사이 때 대부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또 준비했던 또 다른 소식이 NFT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NFT 엔진, 왁스, 샌드박스 추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디파이 메타 이후 NFT의 메타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하겠다. 제1장 NFT는 대체 불가한 코인이라고 칭하며 제2장 엔진 플로우 디센트랜드 칠리즈 왁스 순으로 나는 생각을 한다. 이분의 주장입니다. 제3장 NFT 현 대장은 역시 엔진이다. 엔진은 도미넌스도 있고 플로우가 1등인데 물량이 별로 없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투자했던 애들도 조금 빵빵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으로 쭉쭉쭉쭉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은 왜 왁스랑 샌드박스 엔진이 왜 조정을 하면서 계속 오르는지는 디파이 대장과 좀 비교를 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의 불장일 때 과거의 ICO 불장일 때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ICO 공모 금액이 가장 잘 됐던 코인들은 잘 살아남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한 자리를 메꿔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시장에서 톱들은 거의 다 살아남긴 하지만 혹시나 모르는 리스크는 존재를 하니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직접 연구하고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말 그대로 8,000개 이상에 있는 코인을 다 분석을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플로우는 비추 안 풀린 물량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체크를 해보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시중에 있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내용이든 간에 어떤 재료이든 간에 어떤 소식이든 간에 코인의 개수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식은 우리가 충분히 다 챙겨보자. 이 유통량도 개수잖아요. 개수가 많이 나오면 떨어지겠죠. 개수를 줄게 되는 프로젝트를 하게 되거나 활용하게 되면 올라가겠죠.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보셔도 충분히 우리는 체크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이분의 개인적인 의견은 말 그대로
자, 디파이 메타로 메타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자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고 스왑으로 가스비를 줄여나가면서 이래저래 이득을 챙기신 분들이 있을 거다. NFT가 아직 강세로 보이기 때문에 엔진, 샌드박스, 왁스 위주로 조정을 세게 올 때라도 타면 좀 먹을 포인트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주장이고 제 주장 아니에요. 그리고 디파이 코인들이 차트 흐름을 좀 보시고 NFT가 실제 사례들로 며칠 전부터 기사화가 되어가고 있다. 사진과 같이 10위권에 이미 많은 펌핑을 했고 개인적으로 좀 좋게 보는 거 NFT 23위 크로미아를 알아보시라고 이렇게 긴 글을 남긴다. 앞으로 여기에서 유망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치고 올라오게 되면 그 중에 좀 골라서 보게 되면 과거의 ICO 때만큼에 대한 펌핑은 조금은 더 있을 것이니 그런 걸 좀 타서 적절한 수익을 좀 내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비트코인의 등락폭은 평균이 5, 좀 많아지면 15%입니다. 15%에 가까워지면 최하 핫발이 알트코인은 하루에 40에서 50%까지 떨어지게 되고요. 평균 여기서 적당하게 떨어지면 30%, 5% 내외에서 비트코인이 떨어졌었을 때는 15% 내외로 떨어진다는 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언제 떨어지냐? 하루 기준으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틀이면 30, 3일이면 45, 4일이면 뭐 말할 필요성이 없겠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세요. 그러니까 10배만 보고 바라봤다가 10배 하락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나쁜 전략은 아닌데 되게 초고 위험도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전략에 맞게끔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게끔 알아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램에 대한 소식인데요. 램이 지금이 마지막 저점인 이후 에어드랍을 12일 날 1대1 비중으로 하게 되고 메인넷이 곧 있다. 왜냐? 이때까지 에이다, 세타 POL이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메인넷. 근데 불장이면 이런 재료 같은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잘 맞게끔 움직여 줍니다. 근데 시장 안 좋을 땐 메인넷이 나오든 뭐 할아버지가 나오든 조상이 나오든 따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테스트넷, 메인넷 할 때는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그 주, 뭐 그 전주 너무 늦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비트의 방향성을 기본 옵션으로 보신 뒤에 타셔야 되겠죠. 안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샀다가 비트 방향이 별로 안 좋으면은 박살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마케팅 부분 추이도 이런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매력적인 투자 접근성을 보게 되면 전세계 거래소에 램 상장 안 된 곳 없으며 언제라도 전세계 투자 매수세를 몰빵받을 수 있다. 일리 있는 이야기죠. 소가 이벤트 또한 내용이 있는데 텔레그램 DM을 보내서 확인을 받았다. 이분 상당히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노력을 가졌고 그리고 그만큼 자세도 갖췄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노가다 했던 걸 번역을 해보면 자 1대 에어드랍을 하면 총 유통량이 이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다 소각이 일부분이 되냐 관리자 왈 전체 소각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고 6년 내에 전부 소각되는 건 맞다. 그러니 약간은 안심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램 재밌지만 적절히 잘 이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 에어드랍을 받았던 코인도 과연 미래가 보이는 코인인지를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으로 미국 블록체인 협회 바이든 정부 주요 인사에서 로비를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비트코인 보고서 발표 및 내용 요약본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 있는데 요약을 아주 잘 해놔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비트코인 금에 대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는데 포트폴리오 금에 대체하는 비트코인이 가속화가 되어 가고 있으며 그레스케일의 행보는 많은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2021년도 비트코인 투기적 위험 자산에서 글로벌 디지털 가치 저장으로 전환이 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10만 달러가 비트코인의 당 임계값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왜냐 대부분 이 가격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 근접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최소 못해도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다라고 해도 반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물론 ETF가 되면은 약간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직 대세 상승장이며 2017년도 초입과 비슷한 부분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 좀 웃고 넘어가자. 요새 3월장 잠깐 쉬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 쉬어간다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그 시점에 두 번에 대한 매수를 진행을 했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와 이제 똑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 시점에 있어서 더 현금이 들어오는 시점이 또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요때 또 대규모적으로 계속 사 모을 것이고요. 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아침 가자 시장이 어쨌든 일어났으니까 가자 해놓고 올라가자라는 것이겠죠. 점심때 보니까 안 올라가니까 심상치가 않다.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은 약속의 시간이 왔다. 이제 조만간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라고 하니까 성격이 급하는 거죠. 한국인의 성격은 여전히 급합니다. 저녁이 되면은 한강을 가자. 안 올라갔으니까 한강을 외치는 거죠. 그러다가 새벽이 되면 제발 구원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다음 달이 또 되니까 기대를 하는 거죠. 아침이 다가왔으니까 기대를 하는 오늘은 오르겠지. 뭐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약간 웃자고 한번 갖고 와봤는데 뭐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요새 분위기가 나쁘진 않습니다. 저는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리플 변호인 SEC 수정소장 관련 답변 제출을 완료를 했고 XRP는 투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서 스튜어트 알데로티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리플 측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수정소장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을 했다. 우리는 투명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리플의 빵형 또한 SEC 소장 수정이 지나치다라고 해서 약간 찡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제 또 빵형이 본인의 트위터를 의거를 해서 취하해달라고 재판물에 제출을 했는데 싸우자라는 거죠. 나는 결백하다.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네가 저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렸고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 분석도 해드리기도 했죠. 빵형과 크리스 라세는 여기에 SEC가 지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갖고 있는 물량을 다 시장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이 물량을 자체적으로 소각을 시키든지 아니면 반납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싫잖아요.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XRP에 대한 에스크로 물량도 어찌저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팔 수는 없죠. 예, SEC가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보게 되면 과거 부분에 있었을 때도 이 빵형이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 가지에 대한 기업의 CEO로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뭐 야후도 있었고요. 뭐 어디 회사도 있었지만 그렇게 주가는 오히려 이래 됐다. 이건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다. 실제로 얘네 빵형이 임기했었을 때 주가 추이를 보게 되면 그 기간 동안은 계속 다 하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빵형이 정말로 실력자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능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번 물론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지만
또 유저분들이 또 난리치시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라슨도 소송 기각을 요청을 한다. 라슨도 여기에 걸려져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리고 하나 더 보게 되면 SEC가 2016년도 때에 따른 또 딴지를 걸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 면피를 하고 싶다 보니까 그런 행동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그래요. 그리고 어제 설명 못 드렸던 부분 보충 설명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잭도시가 야, 나 조만간에 스퀘어 파이낸셜 부분 서비스 이제 오픈한다 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어요. 예, 오픈한다 소식을 전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식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이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스퀘어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도 다 다뤘기 때문에 짧게 이야기하고 포인트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보면 휴대용 결제 리더기와 시스템 개발로 그만큼 많은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쪽이나 이런 자영업자 부분에 대한 대출 부분과 이쪽에 대해서 서비스에 따른 실적을 꽤 많이 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 산업으로까지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한 사업으로 이제 캐시앱을 통한 비트코인 거래 부분도 넣고 송금 기능도 넣기도 했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은행에 대한 성향을 좀 더 넣어 주었고 그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행 라이센스까지 얻었고 이제 오픈을 최근에 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앞으로는 타겟팅이 소상공인 타겟과 결제 시스템과 대출과 캐시앱은 개인 타겟과 송금과 결제 주식 거래 부분이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옛날에 뭐 재무제표로 SBI 즉 XRP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한 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했죠. 이번 질병으로 인해서 오히려 XRP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X 커런트 쪽에 대한 사용과 이런 측면이 ODL 부분에 대한 측면이 오히려 좀 둔화될 수 있고 박스권으로 갈 수 있다는 걸 재무제표로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왔고요. 후행으로 나오는 게 지표잖아요. 근데 그런 재무제표 또한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 자체가 아주 좋은 형태인데,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 사업 분야만 우리한테는 봐야 되겠죠. 뭐 주식 방송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튼 보게 되면 여기 비트코인 보여요. 비트코인 보게 되면 2% 성장을 했는데, 뭐 당연히 그만큼 이게 매출 부분이 매출 비중은 지난해 3개월만 봤을 때 45%를 차지를 하고 괜찮은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너무 이쪽에 대한 지나친 고평가가 많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매출이 뻥튀기 된 거 아니냐라는 측면을 알 수가 있는 또 대목이 되겠죠. 네, 보게 되면 너무 많이 단기간 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스퀘어 매출이 나오는 실정이 되다 보니까 보면 전년 대비 165% 증가를 했으니 당연히 스퀘어 입장에서는 요거 잘 나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사고 비트코인 조금 사고 오히려 더 개이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구독자층이 캐시앱으로 빨아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 여기에 보시다시피 개인 타겟, 캐시앱은 개인 타겟 송금 결제 주식 거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캐시앱을 사용하는 구독자층이 늘어나니까 비트코인의 유저층들이 또 들어오고, 트위터 자체가 또 그런 코인에 대한 또 팬덤층들이 또 많잖아요. 그게 또 자기의 2차 사업군까지도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한 단계 더 격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걸 적절하게 이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인위적인 행동도 좀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있게 되겠고요. 페이팔도 같은 스퀘어와 같은 산업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퀘어가 저런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페이팔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어제 설명에도 요 내용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죠. 아크의 그 큰 누나도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분기 매출 35% 이상 비트코인 거래 수수료로 벌었는데 실제 마진은 2%밖에 안 되는 애매한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비트코인 거래량 급감은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을 불가피하고 스퀘어에서 자산의 1%를 비트코인을 매집을 했으니 하락에 대한 타격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연결이 되어져 있지만, 여기에서 이제 베팅을 들어간 거죠. 왜? 앞으로 여기 아크는 장기 투자를 우선시하고 성장주 위주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퀘어 비중을 보게 되면 점차 더 많이 늘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스퀘어 부분에 대한 미래가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크도 비트코인을 샀던 이유가 핀테크 쪽에 대한 변화를 캐치를 했기 때문에 이 테슬라 다음으로는 핀테크 쪽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보여질 것이다. 왜냐? 조만간 CBDC가 자꾸 언급이 된다는 건 핀테크에 따른 변화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핀테크 쪽으로 최대한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에서 충분히 집합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봤던 영상의 대부분에 있는 학자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통화가 바뀌는 시점, 통화가 어떤 형태로 변화가 바뀌는 시점이 되게 되면, 주도권이 아니고 바뀌는 시점이 되면 그 누군가는 분명히 부자가 된다. 뭐 주식이 됐든 어떤 자산이 됐든 그런 통화에 바뀌었을 때 어떤 게 수혜가 될 것인지 우리 잊지 말고 보자라는 것이죠. 뭐 오늘 내용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뭐 내용 다뤄보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